최근 중동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의 중요성이 글로벌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협은 육지 사이를 흐르는 좁고 긴 수역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해협은 두 바다를 연결하는 통로이자 두 육지의 최단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해협은 군사적으론 해군 전력의 항해를 통제하고 경제적으론 글로벌 물류에서 해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물동량 기준 85%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와 같은 인공수로를 제외하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세계적인 해협에는 대서양과 지중해를 연결하고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의 최단거리를 형성하는 지브롤터 해협, 흑해와 마르마라 해를 잇고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나누는 보스포루스 해협, 바다는 홍해와 아덴만, 육지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마주보는 바브엘만 대부 해협,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흐르고 이란과 오만을 가르는 호르무즈 해협, 인도양과 남중국해 사이에 형성돼 수마트라 섬과 말레이 반도를 접하고 있는 말라카 해협, 북극해와 태평양에 맞닿아 있고 아시아와 북미 대륙 사이에 위치한 베링 해협이 대표적입니다. 한국에도 해협은 여럿 존재합니다. 제주도와 전라남도 사이의 제주 해협, 강화도와 김포시의 좁은 수역인 강화 해협 등이 있지만 무엇보다 대한해협은 가장 유명한 한국의 대표적 해협으로 동해와 동중국해를 연결하며 경상남도와 규슈 사이를 흐르고 있습니다. 대한해협은 북한에선 조선해협, 일본에선 스시마 해협이라고도 불리지만 국제적으론 한국이 명령한 대한해협이라는 명칭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협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한해협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실제 대한해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계에서 중요한 해협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대한해협은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 위치한 해협으로 최대 폭은 약 200km에 달하지만 가장 가까운 구간은 약 50km 정도에 불과합니다. 대한해협이 주목받는 건 단순한 지역 해협이 아니라 세계 물류가 집중되는 해상 교차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겠지만 CSIS 분석에 따르면 대한해협을 통과하는 물동량은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약 10.6%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비율이 아니라 실제 해상 교통 밀도로도 이어집니다. 대한해협은 세계에서 선박 통항 밀도가 가장 높은 해역 중 하나로 수많은 선박이 동시에 이 좁은 수로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한해협의 이러한 비중은 현재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물동량의 약 7.9%보다 높은 수준으로 에너지 중심의 해협보다 더 많은 물자가 오가는 세계 상위권 수준의 물류 통로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대한해협은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묶이는 한국, 중국, 일본이 맞닿아 있는 지점입니다. 상하이, 닝보, 부산과 같은 초대형 항구들이 서로를 향해 물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가장 짧고 효율적인 경로가 바로 이 해협입니다. 이 흐름을 결정적으로 키우는 존재가 바로 부산항입니다. 부산항은 연간 약 2,500만 TEU 규모의 물동량을 처리하며 그중 절반 이상이 환적 화물입니다. 환적 화물 1TU당 15만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며 부산항은 세계 2위 수준의 환적 허브로 자리잡아 중국 북부와 일본 서부에서 출발한 화물이 이곳에 모여들며 대형 선박으로 다시 실립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선박이 대한해협을 반복적으로 통과하게 됩니다. 결국 대한해협은 단순히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 세계 물류가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는 핵심 분기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에너지 흐름의 마지막 관문이라는 점도 대한해협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 특히 중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원유와 LNG를 실은 선박들은 말라카 해협을 지나 동중국해를 거쳐 북상하게 됩니다. 이어 선박들은 최종적으로 한국의 울산과 포항, 일본의 기타규슈와 같은 산업지대로 향하는 과정에서 대한해협을 통과하게 됩니다. 만약 이 구간이 군사적으로 봉쇄된다면 한국과 일본의 산업구조 전체에 즉각적인 충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한해협 해저에는 한국, 일본, 중국을 연결하는 수십 개의 국제해저 통신 케이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케이블들은 초당 테라비트급 데이터를 전송하며 금융거래, 인터넷 트래픽,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동북아 전체의 디지털 흐름을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가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한해협은 단순한 상업 항로를 넘어
군사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구간입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대한해협 통과는 본거지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해 남중국해, 인도양, 중동 지역까지 진출하는 목적 외에도 중국과 연합한 해상 무력 시위, 한미일 안보 협력을 견제하는 노림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 역시 러시아처럼 해상 무력 시위, 한미일을 상대로 한 맞대응과 자국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에 더해 정보 수집 및 감시, 원해 진출을 통한 작전 영역 확대 등을 대한해협 통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이 해협이 일종의 감시선 역할을 합니다. 즉 누군가 나가거나 들어오려면 반드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대한해협은 통과 지점이자 동시에 차단 지점이라는 이중적 특성을 가집니다. 이와 대비되는 해협이 라페루즈 해협입니다. 라페루즈 해협은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와 러시아 살린섬 사이에 위치한 해협으로 동해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만나는 통로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수심입니다. 대한해협은 최대 약 200m에 달하는 깊은 수심을 가지고 있어 대형 함정은 물론 잠수함이 완전히 자망한 상태로 은밀하게 통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면 라페루즈 해협은 평균 수심이 약 50에서 60m 수준으로 비교적 얕습니다. 이 정도 깊이에서는 대형 잠수함이 깊이 잠수한 채로 이동하기 어려워 작전 자체가 크게 제한됩니다. 같은 해협이라도 수심으로 인해 군사적 활용도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결빙 여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라페루즈 해협은 겨울철 유빙이 발생하거나 일부 구간이 얼어붙는 경우가 있어 연중 안정적인 운항이 어렵습니다. 반면 대한해협은 따뜻한 해류의 영향으로 1년 내내 얼지 않는 부동항 조건을 유지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편의성 문제가 아니라 군사 전략에서 결정적인 요소로 꼽힙니다. 물론 동해에서 외부로 나가는 길은 라페루즈 해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가루 해협 역시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통로로 전 세계 상위권 물동량을 가진 주요 해협입니다. 하지만 스가루 해협은 주변에 대규모 산업시설이나 인구 밀집 지역이 상대적으로 적어 물류가 모였다가 분산되는 구조보다는 통과 중심의 항로 성격이 더 강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해협의 가치를 결정짓는 요소는 국제법적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해안에서 약 12해리까지를 영해로 설정합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대한해협에서 이 범위를 3해리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해협 중앙에는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자유통항 구간이 형성됐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어떤 국가의 군함도 국제법상 제한 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일부 국제협에서 적용되지만 대한해협처럼 전략적 중요성이 결합된 사례는 드뭅니다. 대한해협은 한반도 지도 구석에 위치한 한국에서만 알려진 작은 바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전 세계 물류의 약 10%가 지나가고 에너지가 유입되며 군사 세력이 주시하고 법적으로도 열려있는 통로인 것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북극 항로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다면 이 해협의 가치는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항로가 북쪽으로 이동하더라도 동북아에서 모인 물류가 다시 분기되는 지점은 여전히 이곳이기 때문입니다.